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8월 31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8월 마지막 날이네요. 그렇습니다. 마지막 날이라 저희가 좀 불편하지 않은 얘기를 드리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또 불편한 얘기로 시작해야 될 것 같아. 이 일을 어찌했지? 또 어떤 불편한 이야기길래? 개그맨 유상무 씨라고 아시죠? 네. 이 친구가 광고회사를 운영을 했었나 봐요. 그래요? 예전에는 상무기획이라고 했대. 지 이름 따는 거지. 근데 이 상무기획이 예전에 한번 논란이 됐었나 봐요. 좀 막말을 해가지고 좀 난리가 났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름을 바꿨나 봐. ST기획.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ST기획이 신입사원을 뽑겠다고 채용 공고를 올렸어요. 네. 근데 논란이 일고 있대. 열정 페이크 그런 거 아니에요? ST기획은요, 최근 페이스북에 취업 공고를 이런 식으로 올렸대요. 앞으로 커질 대기업 ST기획에서 함께할 가족을 찾습니다. 특출난 건 없는데 할 줄 아는 건 개 많은 사람들을 찾습니다. 개그맨이니까 이 정도의 용어까지는 이해해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해당 채용 공고에 업무 내용란에 뭐라고 표시되어 있는 줄 아세요? 업무 내용이 다야, 다. 다? 가나다가 아니라 모두 다 할 때 다라는 거지. 예. 거기다가 우대사항이 이거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월급을 자진삭감하겠다니 참 대단하다. 이런 소리를 자주 듣는 사람. 어제도 회사에서 잔 거야. 소리를 자주 듣는 사람. 대표님 명품 가방 사드린 게 또 너니? 소리를 자주 듣는 사람. 이런 설명이 붙어 있었대. 자기가 원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줄 수 있는 거를 진짜 그렇게 썼네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네티즌들이 이 채용 공고에 난리가 났죠. 노예 뽑는 거냐? 이런 식으로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런 항의에 대해 ST기획이 이런 걸 웃고 못 넘기냐? 피해의식 쩐다. 그럼 오지 말고 꺼져라. 이런 식으로 대응을 했다고 해요. 진짜 꺼지라고 그랬어요? 꺼져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티즌들은 청년 실업이 최고조로 기록하는 상황에서 취업 못해 낙심하는 청년들이 많은데 글을 읽은 사람들 심정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를 쏟아내고 있다고 합니다. 개그맨이 하는 회사라서 공고를 좀 재미있게 하려는 의도는 알겠는데 내용 하나하나가 이거는 재미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한 네티즌도 이런 얘기를 해요. 젊고 유쾌한 회사라는 것을 이렇게 알리려는 방법이라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이런 감언이설로 취업에 목마른 애들을 데려다가 노예질 시킬 생각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쏟아내는 거야. 네. 이렇게 네티즌들의 항의가 쏟아지니까 ST기획은 해명을 이렇게 했어요. 친절하게 대해드린다는 공고이고 특출난 사람만 뽑는 게 아니라 뭐든 제한을 두지 않겠다. 이런 공고였다. 노예를 뽑는 게 절대 아니다. 그렇지만 이 해명이 이해가 가시나요? 얼마 전에 돌아가신 그 원로 개그맨 구봉서 선생님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평소에 지론이 개그는 사회를 비꼬는 것, 현실을 풍자하는 것이라고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유상문의 회사는 현실을 비꼬는 게 아니라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잖아. 그러니까 이걸 진짜 개그라고 웃을 수 있을지 참 의심이 들어요. 속보입니다. 직장인들 사이에선 업무용 메신저 잔디가 화제입니다. 업무용 메신저 잔디는 월 평균 2,000건의 이메일을 줄이고 주당 평균 13시간의 업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벌써 코트라, 티켓몬스터를 포함해 6만 개의 기업과 팀이 잔디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퇴근 후 개인용 메신저를 업무에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일명 카톡 스트레스에서도 자유로워질 전망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에서 잔디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꼭 챙겨야 할 경제 브리핑. 첫 번째 브리핑도 아주 불편합니다. 마지막 날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9월부터는 이런 불편한 소식이 줄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줄면 안 되잖아. 우리 방송이 없어지잖아. 없어지지는 않죠. 그만큼 저희가 좀 더 힘들어질 뿐이죠. 불편한 진실을 더 많이 발굴을 해야 되니까. 그렇군요. 근데 지금까지는 발굴을 안 해도 널렸어. 그러니까 페이스북만 찾아봐도 너무 많아. 자, 첫 번째 소식은요. 정말 황당해요. 지은 지 8개월밖에 안 된 새 아파트인데 벌써
부실 하자가 잇따라 발견되고 있다는 겁니다. 뭐 부실이라 봤자 뭐 베란다에 물 새거나 뭐 이 정도 수준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유, 그 정도면은 말을 안 하죠. 작년 12월에 준공한 영동, 충북이죠. 이곳의 한 아파트가요. 일단 설계 당시에 쓰인 그런 단열재가 아니라 훨씬 낮은 등급의 단열재를 썼고 또 벽 곳곳에 이미 금이 가서 창틀이 흔들거린대. 아니 아파트에 금이 간다고요? 벌써 8개월 만에. 이야. 그리고요, 입주 초기부터 결로 현상이 생겨가지고 천장에 곰팡이가 마구마구 핀대. 이야. 이거 진짜 입주자들 엄청 불편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아니 이렇게 되면 이 관계부처가 있잖아. 관계부처에서 이거 시정 조치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감독관청은 영동군이거든요. 근데 영동군에서는 이렇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자 등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 에이, 그게 말이 돼? 입주민이 제기한 방음벽은 소음 기준에 미달했지만 소방도로는 사업 승인과 무관한 별개의 사항이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입주민이 하자도 많은데다가 심지어 방음벽도 소음 기준에 미달을 하고 소방도로마저 없다. 이러니 군 차원에서 뭔가 페널티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민원을 넣었더니 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소방도로는 사업 승인과는 전혀 별개래. 아니 그러면 입주자 대표들은 영동군의 이런 해명 절대 안 받아들일 것 같은데요? 그래서요, 국토교통부에도 민원을 넣었고요. 심지어 여기가 지역구 국회의원인 새누리당의 박덕흠 의원에게도 민원을 넣었다는 거예요. 국정감사 해달라. 그랬더니 그런데 아직까지 별 반응이 없다고 하고요. 더 황당한 거는 이 아파트를 지은 업체 측 반응입니다. 아파트는 설계에 맞춰 지어졌고 입주 후 발견된 하자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보수해줬다. 국토부가 분쟁 조정에 나선 상태인 만큼 일일이 대응하지 않고 조정 결과를 지켜보겠다. 이 얘기는 한마디로 시간만 때우겠다는 얘기네. 그렇죠. 시끄러우니까 지방방송 꺼라. 그런 얘기죠. 아니 도대체 이 업체 어떤 업체예요? 업체명이 아직 공개가 안 되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황당한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요즘 짓는 아파트 보면요, 세대별 대피 공간이 있죠. 그렇죠. 불이 나거나, 그렇죠? 만약의 경우에 옆집으로 빠져나가는 비밀 통로가 있잖아. 근데 이 아파트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이 중간에 떡하니 들어앉아 있대. 그러면 어디로 빠져나가라는 거야? 이 입주민들에 따르면요, 불이 나도 여기를 들어가면은 꼼짝없이 갇힌다는 거야. 아이고. 이게 뭐냐고.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어떤 외신에서 본 얘기였는데 일본에서도 이런 부실 아파트 때문에 문제가 된 그런 이야기가 있었더라고요. 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해당 일본 건설사는요, 이 아파트를 싹 밀어버렸어. 부실이라는 판정이 나오자마자 밀어버리고 다시 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건설업체 관계자가 나와서 하는 얘기가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부실이 발견되는 즉시 자기들은 재시공을 원칙으로 한다. 뭐 이러쿵저러쿵 해명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전에 인천 송도에 초고층 아파트 건설할 때 부실 논란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공무원 유착 관계가 드러났어요. 왜 이런 냄새가 여기서도 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생각을 해봐야 될 만한 보도가 하나 나왔네요. 2020년께, 그러니까 한 4년 뒤죠. 고속도로 톨게이트가 모두 없어진대. 왜 없어지느냐? 고속도로에 설치된 번호판 촬영 장치 등으로 번호판을 인식해서 통행료를 자동으로 결제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이패스의 대중화네? 그렇죠. 국토교통부가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국가도로 종합계획 이런 걸 발표를 했어요. 아까 얘기대로 번호판 자동인식 시스템은요, 이름이 있네요. 스마트 톨링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예. 고속도로 안내판 위치에 설치된 무선통신 안테나와 번호판 촬영 장치가 통행 차량이 번호판을 인식하는 이런 방식으로 작동을 한대요. 예. 국토부는 이 시스템을 2018년부터 2년간 시범 운행한 다음에 모든 고속도로에 도입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어요. 따라서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차량이 톨게이트에서 정체해서 요금 정산할 필요가 없잖아. 그러면 톨게이트 주변에 상습 정체가 해소될 수 있다. 국토부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렇게 되겠네요. 게다가 톨게이트 주변 요금 징수를 하기 위해서 엄청 넓은 공간을 쓰고 있잖아. 예. 이런 공간도 운전자들의 휴식 공간으로 재활용할 수 있다. 이런 설명까지 붙였어요. 과연 그럴까? 식당 들어올 것 같은데. 그런데 이렇게 됐었을 때 과연 문제는 없는가? 여러 가지 문제가 벌써부터 머리에서 막 생각이 나는데요. 일단 지금 하이패스만 해도 하이패스로만 결제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들어간 곳 나간 곳이 실시간으로 기록으로 남는단 말이에요. 즉 운전자의 동선이 그대로 노출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도입이 되면 정부가 국토부가 빅브라더가 돼가지고 우리나라 고속도로 이용자들 어디서 나가고 어디서 들어왔는지 모두 다 알 수 있게 된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아유, 렌터카 수요가 늘 것 같아요. 게다가 요금 징수를 하고 있는 우리 네. 노동자들 일자리가 바로 줄어들게 되겠죠. 그분들 어떻게 해?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일하시는 분 대부분 아주머니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분들이 대부분 비정규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정규직들의 비용은 최대한 절감을 하고 자기네들, 그러니까 정규직, 자기네들 절감한 돈은 월급 더 올리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담배가 100회 무익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근데 또 담배 애연가들은 그러죠. 증거 있냐? 담배 안 펴도 폐암 걸려 죽는 사람 많은데 차라리 피다가 죽는 게 낫지? 심지어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아이 또 누가 그런 얘기까지 해요? 아유, 오늘 아주 결정적인 자료가 일본 후생성에서 나왔네요. 오 그래요? 흡연이요, 폐암, 뇌졸중, 심근경색 이 세 가지 중대 질병을 포함해서 22가지 질병과의 인과관계가 확실하다. 이러한 연구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아니 22가지나? 더 충격적인 건요. 간접 흡연도요. 폐암, 뇌졸중을 포함한 7가지 중대 질환과 인과관계가 확실하다고 합니다. 아유 이 정도 질환이면 인간이 앓는 질병 거의 대부분일 것 같은데? 네. 이 후생성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요. 논문을 무려 1600여 편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했어요. 흡연 질병 간의 인과관계를 확실, 가능성 있음, 불분명, 관계 없음 4단계로 분류를 했대요. 그런데 인과관계가 확실로 분류된 질병이 들어보세요. 폐, 구강, 인후, 식도, 위, 간, 췌장암 7개 암 플러스 허혈성 심질환, 뇌졸중, 만성 폐색성 폐질환, 결핵 플러스 조산, 저체중 출산, 태아 발육 부진, 영유아 돌연사 증후군 플러스 당뇨병, 치주병. 어우 듣기만 해도 너무 무서워. 더 있는데 제가 지금 호흡이 딸려가지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니 박 PD는 담배도 안 피는데 왜 호흡이 딸려? 병이 너무 많아. 그리고요 간접 흡연을 통해서도 확실 분류가 된 게 폐암, 허혈성 심질환, 뇌졸중, 소아천식. 심각하죠? 장난 아니군요. 더 끔찍한 건요. 미성년자의 경우 담배를 일찍 피우기 시작하면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 암에 의한 사망, 바람, 순환기 질환 사망 확실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아이고 그리고요 가능성 있음 이걸로 분류된 질병도요 치매, 류마티스성 관절염. 그러니까 치매와 관절염도 흡연으로 인해서 생겼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런 결론인 거죠. 그렇죠. 아니 저희 방송 들으시는 애청자분들 중에서도 담배 피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담배로 인해 스트레스를 날릴 수도 있지만 그걸로 인해 쌓이는 스트레스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라도 빨리 끊으셔야겠죠? 저는 그리고 그 담배를 피면서 스트레스를 날린다.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뭔가 자기 최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담배를 피면서 한숨을 돌리잖아요.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제가 볼 때는 명상과 같은 그런 기능을 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담배를 피지 마시고 크게 한번 심호흡을 하시면서 1분 정도 명상을 하면 그게 오히려 더 몸에도 해롭지 않은 그런 스트레스 해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 이야기를 이 PD, 박 PD가 자신 있게 하는 얘기는 저희는 담배 안 펴요. 저는 담배 한 번도 펴본 적이 없고요. 박 PD도 그렇죠? 그렇습니다. 전 돈이 없어서. 세계적으로 스타
스타 대접을 받는 스타트업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 하면 생각나는 곳이 몇 군데가 있죠. 네. 그 중에 빼놓지 않는 업체가 우버라고 있잖아. 네. 그런데 우버가 진짜 엄청 컸나 봐요. 구글이 집중 견제에 들어왔어. 견제구를 막 던져? 그러니까 위협구를 막 던지고 우버를 타도하자 뭐 이런 내부에서 회의까지 하는 것 같아요. 부산 사직구장 같으면 막 이런 소리 나오는데. 그러니까요.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요. 월스트리트저널이 오늘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요. 구글이 본사 주변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던 자체 차량 공유 서비스를요. 이번 가을부터 샌프란시스코 전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샌프란시스코면 우버의 본거지잖아요. 그러니까 본고지에 가서 야 우리는 구글판 우버를 직접 서비스하겠다 이러고 나온 거죠. 네. 한판 붙어보자. 현지 언론들도요 이렇게 분석하더라고요. 기존 차량 공유 서비스 업계 대표 주작격인 우버와 정면 대결을 하겠다. 구글이 천명한 거다.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다고 합니다. 구글의 서비스는요 2013년 구글에 합병된 내비게이션 웹 웨이즈를 통해 제공될 예정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월스트리트저널은요 지금까지 알려진 구글의 서비스는 우버나 리프트처럼 차량 호출 예약 서비스와는 다소 성격이 다를 것으로 보인다. 뭔 얘기냐면 같은 방향으로 가는 웨이즈 사용자들이 차량을 함께 이용하는 방식으로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전문 용어로 합승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합승하면 무슨 장점이 있어요? 요금 장점이 있잖아. 그렇죠. 따라서 요금이 우버나 리프트보다 훨씬 저렴해질 수도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의 분석입니다. 네. 세계 최고의 IT 업체인 구글과 스타트업계의 슈퍼스타인 우버가 맞붙으면 도대체 누가 승리할까? 정말 무섭네요. 이거는 마치 조선일보와 경제브리핑이 맞붙는 거랑 똑같지 않을까? 조선일보는 우리랑 맞붙으려고 하지 않을걸요?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전세 보증금 가운데 30%를 6년간 무이자로 빌려준대요. 어이? 진짜로요? 오늘 서울시가 무주택 서민에게 전월세 보증금의 30%를 최대 4,500만 원까지 6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장기 안심주택 1,200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혔어요. 이야, 이거는 그래도 반가운 소식이네요. 이 물량 중에요 20%는 신혼부부, 10%는 태아를 포함한 미성년자 3인 이상인 다자녀 가구에 지원을 한다고 하네요. 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한 전세 그리고 보증부 월세로 3명 이하 가구의 경우에는요 전세금 또는 반전세의 총 보증금 합계액이 2억 2천만 원 이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억 2,100만 원부터는 대상이 안 되는 거죠. 그렇군요. 2인 이상 가구는요 최대 3억 3천만 원 이하여야 된다고 하네요. 아니 그러면 이런 거는 보통 소득에 대한 기준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가구 월 평균 소득이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액의 70% 이하.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냐?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월 377만 원이라고 하네요. 당연히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여야 하고요. 부동산도 제한이 있네요. 1억 2,600만 원 이하. 차는 현재 가치 2,465만 원 이하. 그러니까 소나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전세 재계약이나 월세 재계약 때문에 서로를 탈출해야 되겠다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반가운 소식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서울이라는 거 경기도도 좀 뺏겨서 했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오늘 결혼식 정말 특이하네. 신랑 신부가 같이 들어와. 다 이유가 있지. 이유? 신부의 아버지가 신랑에게 손을 건네주는 이 시기 실은 여성을 소유물로 보는 잘못된 관행이거든. 소유물? 말도 안 돼. 생각해봐. 신부 아버지 책임하에 있던 신부가 새로운 배우자에게 책임이 기속되는 것과 같잖아. 듣고 보니 그러네. 근데 요즘은 여성들 위상이 많이 높아졌잖아. 대통령도 여자고 이런 관행이 더는 없을 듯한데? 그럼 질문 하나. 만일 남성이 여성을 때렸다면 어떤 법적 처벌을 받을까? 폭력이니까 형사재판으로 가겠지? 그럼 맞은 여성이 폭력 남성의 아내라면? 글쎄, 그거야... 쉽게 대답하기 힘들 거야. 여성을 소유물로 보기 때문에 가정법원에 보내진다고. 가정법원? 말도 안 돼.
바로 남성다움을 강요하는 맨박스 때문이지. 남자는 강해야 하고 여성을 보호해야 한다는 잘못된 사고, 이런 편견을 깨부셔야 행복해질 수 있다고. 소중한 우리 딸들을 위해서라도 말이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테드에서 200만 뷰를 돌파한 토니 퍼터의 신작 맨박스에 자세한 해법이 나와 있다고. 맨박스라. 당장 사서 봐야 되겠네. 맨박스, 강요된 남자다움에 대하여 도서출판 한빛비즈. 그러면 오늘 섹션 시작할 텐데요. 오늘은 일자리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근데 어제 반가운 소식이 하나 전해졌었죠? 정부가 예산을 발표했어요. 내년도 예산안. 내년도 예산안이요? 엄청나네요. 400조 원을 넘는데. 400조요? 그래서 올해보다 무려 14조 3천억 원이나 늘어나서 정확히는 400조 7천억 원. 엄청나죠? 한마디로 슈퍼 예산이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이명박 정권 때보다 거의 100조 이상 늘어난 수치래요. 그런데 예산 많은 게 결코 좋은 게 아니잖아. 이것도 다 빚이고. 왜 이렇게 예산을 늘렸을까? 정부에서는 이런 설명을 해요.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력 제고, 이거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한번 찾아봤더니만 정부의 보도자료에도요, 예산안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일자리 우선, 경제 활력 우선. 이런 문구를 딱 붙이고 2017년도 예산안 이런 식으로 나와 있더라고. 400조가 늘어난 게 다 국민들 일자리를 위해서입니다. 그걸 강조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정부는 이런 설명까지 붙였어요. 전체 예산의 32.4%인 130조 원을 보건, 복지, 노동부자에 배정했는데 이 중에 17조 5천억 원이 일자리 예산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올해보다 일자리 예산이 무려 1조 7천억 원. 비율로 따지면 10.7%나 늘어난 수치다. 이만큼 일자리에 신경 많이 쓰고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하더라고요. 네. 이 덕분에 그럼 일자리 얼마나 생기느냐? 이거에 대한 숫자도 내놨어요. 무려 75만 8천 개 일자리가 생길 거다. 어차피 구라인 거 그냥 100만이라고 하지. 그래도 17조 5천억 원을 들여서 75만 8천 개 일자리가 생긴다? 그렇게 나쁜 성적치는 아닐 것 같아. 정부 말대로만 된다면. 네. 근데 저는 이 정부의 발표를 보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들더라고요. 정부가 75만 8천 개의 일자리 이렇게 생긴다고 했는데, 그러면 정부에서는 공무원들을 이렇게 많이 뽑을 건가? 아니면 공기업들을 많이 뽑을 건가? 자기들이 명령해서 인력을 늘릴 수 있는 것은 공기업 아니면 공무원들이잖아. 네. 근데 이 둘만 가지고 75만 8천 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가 없잖아요. 어차피 대부분이 민간 기업에서 일자리를 늘려야 될 텐데, 민간 기업한테 야, 너네 내년에 사람 많이 뽑아? 이렇게 명령할 수 있나요? 없죠. 이거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잖아. 우리나라는 자유주의 국가인데. 삼성한테, 현대한테, LG한테, SK한테 내년에 무조건 10,000명씩 더 뽑아라? 이런 식으로 명령할 수는 없잖아. 그렇죠. 부탁을 해야지. 근데 부탁해도 잘 안 먹힌다는 얘기 예전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렸었잖아요. 네. 그러면 도대체 75만 8천 개 이 숫자가 어떻게 나왔을까? 왜 이 숫자에 제가 주목을 하냐면요. 통계청이 최근에 올 상반기 20대 청년 실업자 숫자를요, 44만 8천 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아니, 75만 8천 개 일자리가 내년에 생기면 44만 8천 명? 이게 빵이 될 거 아니야. 그렇죠. 한순간에 빵이 되겠네. 그럼 우리나라 청년 실업 문제 한 방에 해결될 수 있어요. 진짜 엄청난 숫자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정부에서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지금부터 의문을 하나하나 풀어볼까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벌써 눈치채셨을 거예요. 아까 박피도 얘기했잖아요. 이거 다 구라라고.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정부가 내놓은 숫자나 이런 게 다 거짓말일 가능성이 있고, 왜 이게 거짓말이냐? 제가 보기에는 정부가 내놓은 해법이 방향부터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이에요. 일자리 문제가 생긴 원인 파악을 제대로 못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네. 예를 들자면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는데 위암일지도 모르는데 그냥 속 도부록하시죠? 소화제 먹으시면 나을 수 있어요. 이런 진단을 내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환자를 죽이는 진료잖아요. 그러니까 왜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지 지금부터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정부는 17조 5천억 원에 달하는 일자리 예산을 청년, 여성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고용 서비스의 21.5%, 창업의 16.8%, 직업교육의 12.3%, 뭐 이런 고용 효과가 큰 분야에 중점 투자한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뭐 또 이러면서 돈 너무 많이 쓰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지 고용 창출 등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과감히 폐지하거나 감액하겠다. 그래서 약 4천억 원 정도는 절감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 네. 돈 너무 많이 쓰니까 눈치가 보이나 봐. 세부적으로 보면요. 우선 청년이 선호하는 유망산업 일자리 예산을 대폭 확대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게임 산업 분야에 올해 예산 451억 원에서 내년에는 635억 원을 지원하겠대. 사물인터넷, IoT라고 하죠. 융합기술 개발에도 올해 120억 원을 276억 원으로 상향시키겠다. 또 가상현실, VR이잖아요. 여기도 올해는 예산이 없었나 봐. 근데 내년에는 신규로 192억 원이나 배정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예. 뭐 이 정도면 이렇게 돈 잘 쓰고 있네. 효과가 있을 수도 있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포켓몬고를 공무원들도 했거든. 해보니까 아무튼 근데 저는 드는 의문이 게임 분야에 635억 원, IoT에 276억 원, 가상현실에 192억 원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 돈을 어떻게 지원하겠느냐. 이게 진짜 일자리 얘기라면 이런 업체들이 일자리를 몇 명을 늘리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그런 얘기가 하나도 없어. 그래서 왜 그런 얘기가 없을까? 담당 부처 자료를 찾아봤어요. 담당 부처가 문체부잖아요. 여기 보도자료를 살펴봤더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 성장 전망이 높은 VR 콘텐츠 분야에서 한국 업체가 시장을 선도해 나가기 위한 전략적 지원 사업을 신설한다. 새로운 기술과 플랫폼이 등장 및 세계 경쟁이 심화되는 시장 환경 속에서 재도약 모색이 필요한 게임 분야는 가상현실, 증강현실 등 첨단 융복합 분야 지원과 세계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자유학 기재, 코딩 교육과 연계한 게임 진료 탐색 교육과 기능성 게임 등 게임의 활용 가치 발굴 및 확산을 위한 정책적 노력도 병행한다. 이상하지 않아요? 일자리 얘기가 하나도 없어. 그것도 이상하고요. 이거는 그냥 공무원이 책상 위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단어 이렇게 나열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아니 정부에서 얘기한 대로 이렇게 예산을 투입하는 게 일자리 예산이다. 이렇게 얘기하려면 하다못해 정부 주도로 무슨 게임 만들겠다. 사물인터넷, 가상현실 서비스 개발하겠다. 그러기 위해선 몇 명의 인력을 뽑겠다. 이런 얘기라도 조금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근데 이런데 그냥 지원만 하겠대. 이 얘기는 한마디로 뭘까요? 이렇게 게임이나 VR이나 가상현실에 돈만 투자하면 지원금만 쏟아부으면 자연스럽게 이들 업체가 사람 뽑지 않겠느냐. 이런 안이한 발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정부가 직접적으로 뭘 하겠다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지원만 하겠다. 그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정부가 지원하는 게임, VR, IoT 이게 대규모 인력이 필요한 산업인가요? 아니죠. 이거는 진짜 아이디어로 승부하는 산업이거든요. 기껏해야 10명 내외 소규모 스타트업들이 하는 산업이란 말이에요. 네. 물론 게임 같은 경우에는 좀 대규모로 하는 경우들도 많지만 이런 산업을 육성하면서 인력 수요가 얼마나 늘어날까 참 의심이 들어요. 정부가 예상하는 것보다는 훨씬 못 미칠 것이다. 이게 업계 관계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러면 게임이나 IoT나 VR이나 지원하지 말자는 얘기냐? 그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그런 산업은 더 많이 지원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원을 할 때는 하더라도 제대로 지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유망산업을 육성하겠다. 이렇게 지원을 해야지. 이 유망산업 육성하는 이런 지원을 유망산업 일자리 예산이다? 이건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응? 정확히 예산이 어디에 쓰이는지 알려야지.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다고 일자리 예산이다 이름만 붙여놓은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선심성 정책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성심성 정책일 수도 있고. 그러니 제가 보기에는 정부의 입맛에 맞게 정부가 가장 필요하니까 뭐 이런 산업에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거 그냥 유망산업 지원하지 말고 유망산업 일자리 예산이다 이렇게 홍보해보자 이런 꼼수이지 않을까 이런 의심이 들어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해서 정말로 이 돈이 필요한 창업자나 업계로 흘러가면 다행이죠. 근데 또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 사용처가 불분명하니까 이런 정부 예산 쌈짓돈처럼 꺼내먹는 먹튀 업체들이 엄청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실제로 IT 분야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대. 정부 예산은 따먹는 놈이 임자다. 이런 말이 파다하대요. 제가 한 스타트업 관계자 얘기를 들었더니만 정부가 육성하겠다고 하는 산업, 아까 얘기했던 뭐 게임이나 IoT나 가상현실이나 이름만 걸치고 사업계획서만 멋들어지겠으면 충분히 정부 예산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전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러면 설마 정부가 예산 지원해줬으니까 그거 어떻게 썼는지 감시하겠지. 감시하면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 관계자가 그 다음에 이런 얘기를 붙였어요. 지원금만 싸준 후에는 방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감시를 안 한다는 거야. 그리고 혹 감시를 하게 되더라도 그냥 나 이 사업성이 없어서 폐업하겠어요 하면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거야. 먹튀를 해도 폐업을 해버리면은 깨끗하게 해결이 된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 이런 식으로 낭비되고 있다는 거죠. 왜? 명확히 유망산업 육성 예산이다 이렇게 평성하면 그 쓰임새에 대해서 명확히 검증을 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게 이상한 일자리 예산이다 이런 몸에 맞지 않은 옷을 입고 있으니 먹튀가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러한 정책을 만들면 정책을 만든 사람 주위에 창업자들이 또 적지 않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이들 먼저 지원금을 받겠죠? 정리를 하자면 정부가 유망산업 일자리 예산으로 편성한 총 1,103억 원은 일자리 늘리는 데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공산이 무지 큰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정부가 이것만 얘기한 건 아니었죠. 취업 성공 패키지에 이어 창업 전 단계 교육, 자금 등을 지원하는 청년 창업 성공 패키지를 신규로 도입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500개 팀에 총 500억 원을 지원한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한 팀당 1억 원이요. 예. 게다가 대학생의 소액 창업 지원을 위해서 150억 원 가량의 대학 창업 펀드도 새로 도입하겠다. 또 창업선도대학도 기존 34개에서 40개까지 확대하고 관련 예산도 753억 원에서 922억 원으로 늘려서 청년 창업이 실제 사업화가 이어질 수 있도록 돕겠다. 어제 예산 발표할 때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창업을 적극 지원하겠다 이 얘기잖아요. 그런데 정부의 창업 지원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저희가 방송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었잖아요. 정부에서 창업 지원하겠다 여러 가지 정책 내놓은 얘기. 그 동네마다 창조경제혁신센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번 정부 들어서요.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육성이란 이름으로 예산이 배정된 게 3조 5,100억 원이라는 통계가 있더라고. 엄청나죠? 그리고 아까 박 PD가 얘기한 대로 16개 시도 중심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 이것도 설립했잖아요. 여기에는 대기업들이 하나씩 다 엮여져 있죠. 그렇죠. 이 때문에 중앙정부와 지자체 또 관련 기관 이런 데 창업 지원 사업이요. 무려 160여 개나 된대. 1년에 수조 원이란 자금을 쏟아붓고 있대. 그런데 요번에 또 내놓은 거야. 여기다 또 한 판 더 엎은 거죠. 예. 그 얘기는 기존에 나온 창업 제도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었다.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말이에요. 실제로 어제 저희가 브리핑 시간에 잠깐 얘기해 드렸잖아요. 창업 열기가 벌써 꺾였다. 아니 1년에 수조 원씩 자금 쏟아붓고 160개에 달하는 창업 지원 사업이 있는데 왜 창업 열기가 사그러들까요? 게다가 이런 얘기도 있어요. 적지 않은 청년 창업이 서비스업이나 자영업 등 생계형 창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IoT나 핀테크 이런 것들은 많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 예. 이유가 뭘까? 물론 다양한 이유가 제기되고 있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이유가 가장 합당한 것 같아요. 정부가 창업 지원을 할 때 자금 지원 위주로 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라는 지적이 있더라고요. 물론 창업 초기에 돈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잖아. 이거 해결해 주는 게 뭐가 나쁘냐 이런 생각도 하겠죠. 당연히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지만 정부가 창업을 육성하겠다고 하면서 돈 위주의 지원이 반복되니까 부작용이 점점 커지고 있대요. 애초에 사업성 없는 아이디어만으로도 창업을 하거나 대기업 취업에 유리한 스펙을 쌓으려고 창업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야. 그렇죠? 스펙 때문에 창업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업체 대표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렇듯 창업에는 뜻이 없는데 정부의 창업 지원금이 흘러가는 사례가 너무나 주변에 많다. 이런 사람들 보면 열심히 일하려는 이런 청년 사업가들의 사기가 꺾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항변을 하더라고. 맞습니다. 아까 좀 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정부 예산 따먹는 놈이 임자다. 이런 얘기가 파다하니까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죠. 실제로 저는 그런 사람들 몇 번 봤어요. 창업을 했어. 아이템 좋아. 근데 어느 순간 사라져버려요. 근데 잊을만 하면 그 사람이 또 나타나. 맞아. 또 새로운 회사를 차려. 이게 반복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문제는 그때마다 정부 예산 따먹잖아. 네.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창업을 통해 일자리를 해결해야겠다는 정부의 이번 보관이 예산 낭비일 가능성이 엄청 큰 것 같아요. 또 정부는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청년들의 조기 취업, 맞춤형 취업 교육 및 훈련에도 투자를 확대하겠다. 구체적으로 기업에 필요한 인력 양성을 위해 전문대 및 대학 내 사회 맞춤형 학과에 총 968억 원을 신규 지원키로 했다. 이런 발표를 했어요. 게다가 조기 취업 유도를 위해 재학 단계부터 기업 체업 11,000명, 근로체험 37,000명 이렇게 참여자를 대폭 확대하겠다. 이런 발표도 어제 예산안에 포함시켜놨어요. 네. 이 얘기는 제가 분석해 보건데 기업 입맛에 맞는 인재를 육성하면 일자리 문제가 풀리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기업 입맛에 맞는 인재가 된다면 다 취업이 가능할까요? 스펙을 쌓고 자격증을 따고 봉사활동 열심히 다니고 인턴 생활까지 하고 그래서 취업 5종 세트, 7종 세트, 최근에는 9종 세트라고 그러더라고. 이런 세트들을 다 모아내면 그리고 노력을 한다면 취업이 가능해질까요? 취업이 된다고 해도 말 그대로 기업의 입맛에 맞게끔 자기가 스펙을 쌓아왔잖아. 그럼 이거는 취업이 안 됐을 경우에는 깡통이 돼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디에 가서도 일을 할 능력이 없는 그런 사람이 돼버리는 건데 이거 너무 심한 도박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정부가 젊은이들을 상대로 무책임한 희망 고문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야, 취업 안 되는 거 아직 너가 부족한 거야. 더 열심히 해봐. 기업 높이에 아직 너가 미치지 못한 거야. 더 열심히 스펙 쌓어. 그런 더 노력을 해. 이렇게 청년들에게 속삭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노력을 해도 취업 관문을 넘어서는 취업자는 갈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경기 침체 때문일까요? 외국인 근로자가 늘어서 때문일까요? 물론 그 이유도 있겠죠. 없지 않아 있겠죠. 하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잖아. 갈수록 자동화되고 인공지능 알파고까지 활약하는 시대에 인력 수요는 늘어나기가 힘들어요. 네. 줄어들 수밖에 없죠. 아까 우리 브리핑 시간에도 톨게이트도 자동화시킨대잖아. 네. 어떻게 늘겠습니까? 아무리 기업의 눈높이에 맞는 인재가 되더라도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죠. 아유, 그리고요. 저희가 드론 배송 방송을 몇 번 했잖아요. 이미 영국에서 피자 배달하는 로봇이 나왔더라고. 그러니까 말이야. 우리 배달을 하고 있는 우리 노동자들도 조만간 일자리 다 뺏길 수도 있어. 이제 쿠팡맨이 쿠팡 로봇으로 바뀔 날이 머지 않았단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단군 일의 최대 스펙이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엄청난 능력들이 있는 요즘 젊은이들이 취업이 되지 않는 이유가 기업의 입맛에 맞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따라서 종합하면 정부가 17조 5천억 원이다. 이런 천문학적인 일자리 예산을 쓴다. 달라질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유가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일자리 예산이 아닌데도 일자리 예산으로 치장하는 금액도 엄청 많죠? 대부분 그러니까 혈세가 엉뚱한 곳에 흘러들어가겠죠? 또 정부가 장담했던 75만 8천 개 일자리도 그냥 숫자일 수밖에 없잖아요. 추정컨대 올 상반기 20대 청년 실업자 숫자가 44만 8천 명이니까 이보다 적게 일자리 만들겠다고 하면 난리 날 테고 그냥 아까 박 PD 얘기대로 100만 하면 너무 많고 네. 그냥 적당히 중간에서 맞춘 것 같아. 숫자가 거의 중간이잖아. 100만이랑. 너무 안일했어. 그러니까 이 모두가 기업만 살리면 일자리도 늘어날 것이라는 산업화 시대 마인드에서 벗어나지 못한 정부에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러면 정부가 이렇게 했다고 치고 어찌하란 얘기냐. 방법이 없네. 그냥 헬 조선인가?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생각보다 방법은 간단해요. 일자리를 늘리면 되죠. 뭔 헛소리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발상의 전환을 한다면 불가능하지도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일자리가 적다면 그 일자리를 쪼개면 됩니다. 쪼갠다. 그렇죠. 그러면 일자리 쪼개는 거 정부에서 얘기하는 일자리 쉐어링, 일자리 나누기 뭐가 다르냐 이런 얘기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차원이 달라요. 정부에서 얘기하는 일자리 쉐어링은요. 노동시간 단축으로 임금을 깎자. 이게 전제에 들어있어. 네. 평균 임금을 낮추자. 그런데 일자리 쪼개기는요. 노동시간만 줄이는 거예요. 노동시간을 줄여서 일자리를 더 만들어내는 겁니다. 따라서 임금이 깎이지 않으니까 시간당 임금은 올라가게 되죠. 네. 그러면 기업들이 왜 이런 손해나는 장사를 하지?
하는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줄어든 노동시간만큼 생산성이 늘어나면 되잖아. 기업한테는 큰 손해가 아닐 거란 얘기인 거죠. 아이 무슨 소설 쓰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이거를 실제로 해낸 국가가 있어. 독일. 이 어려운 걸 독일이 해냈어? 이 어려운 걸 독일이 또 해냈어. 그래서 경제 위기 뭐 이런 얘기 독일에서 안 들리잖아요. 유럽 최강국? 아마 세계에서 경제가 제일 잘 나가는 나라 독일을 먼저 꼽는 전문가들도 많죠. 네.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OECD가 가운데 노동시간이 가장 적은 나라 독일이잖아. 독일의 연간 평균 노동시간이요 1371시간밖에 안 된대요. 예전 방송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는 노동시간이 OECD 2위잖아. 자랑스럽게도. 네. 우리나라 노동시간이 2113시간이에요. 그러면 독일과의 차이가 742시간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8시간 노동으로 따지면 무려 4.2달이나 독일은 우리나라 노동자들보다 일을 덜해. 아니 그러면 이렇게 일을 덜해서 일자리를 늘렸으면 월급이 엄청 적겠네? 그럴 리가 있나요? 독일은요 연간 평균 실질 임금이요 44,925달러, 한국이 33,110달러니까요 11,815달러나 많아요. 노동은 742시간이나 덜 하는데 실질 임금은 10,000달러가 넘게 더 많아.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일단 아까 설명드린 대로 줄어든 노동시간만큼 생산성이 올라갔대요. 업무 집중도가 엄청 높아졌겠죠? 노동자들의 실수도 줄어들겠죠? 생산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물론 이것만으로는 부족하죠. 생산성 향상으로 채워지지 않는 기업 손해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노동시간이 줄었으니까 시간당 임금이 높아졌더라도 노동자들한테도 손해가 발생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냐. 기업들도 반대하고 노동자들도 손해보기 싫다 이렇게 얘기할 텐데 그래서 정부가 필요한 겁니다. 독일 정부가 뭘 했냐면요. 기업과 노동자들의 손해를 일정 부분 보존해줘. 어떻게 해요? 지원금을 준다는 얘기인 거지.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해 손해가 생긴 기업, 또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해 손해가 생긴 노동자의 임금을 정부에서 대주는 거예요. 세금을 가져다가. 이건 한마디로 뭐겠어요.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손해를 노동자에만 물리는 것도 아니고 기업한테만 물리는 것도 아니고 노동자, 기업, 정부가 조금씩 나눠서 지는 거야. 덕분에 기업이나 노동자 다 불만이 없죠. 나만 손해보는 게 아니니까. 네. 그래서 난민이 그렇게 많이 몰려오는데도 독일은 유럽 내에서 가장 일자리가 많은 나라로 아직도 꼽히고 있잖아요. 그리고 일자리를 쪼개면 보통은 기업 입장에서는 뭐 4대 보험의 문제라든지 이런 걸 들면서 오히려 비용만 늘어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쪼개므로 인해서 줄어드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식비 같은 거, 야근비, 그죠? 그리고 주말에 일을 하면은 1.5배를 줘야 되잖아요. 그런 비용을 아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이게 저는 핵심인 것 같아. 산업재해. 이 산업재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장시간 근로로 인한 노동자의 피로, 이게 근원적인 문제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일자리를 쪼개면 피로도가 훨씬 줄어들겠죠. 맞습니다. 기업에서 한번 산업재해, 큰 사고가 일어나면 이거 걷잡을 수가 없잖아. 손해가 막심하잖아요. 하지만 이를 쪼개므로 인해서 이러한 큰 데미지도 미리 막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장점을 한번 먼저 생각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장점을 독일 정부에서 눈여겨봤나 봐. 이 정책 실효성이 엄청 크다. 그래서 최근 독일 정부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대요. 노동시간 더 줄이자. 줄이는 김에 확 줄여버리자. 물론 모든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기는 힘들고 저출산, 독일도 아직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부부에게 주당 노동시간을 32시간으로 줄이겠대요. 32시간만 일주일에 일한다는 거야. 그러면 거의 노는 건지 일하는 건지 좀 헷갈리겠네요. 주 4일제 근무하는 거죠. 8시간씩 4일 근무해야 32시간 아니에요. 네. 우리랑 똑같은 거예요. 주 4일제. 아니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가능하느냐. 정부가 이로 인한 수익 감소를 보전하는 차원에서 매달 300유로의 보조금을 또 주겠대. 국민들의 소중한 혈세 진짜 이렇게 써야 되지 않을까? 정부의 역할이 이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보조를 함으로 인해서 혈세가 나가는 거는
누구나 다 아깝지 않다고 생각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이 그러면 이 독일만의 특별한 사례지 이게 가당키나 하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웃나라 일본의 사례도 제가 하나 뽑아왔어요. 일본도 독일을 보니까 참 마음에 들었나 봐. 독일의 사례가 최근에 이런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를 했어요. 초과 근무로 늦게 퇴근하는 노동자에 대해서는 출근 전 최소한의 휴식 시간이 주어질 수 있도록 이를 보장하는 기업에게 보조금을 주겠다. 이는 장시간 근로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근로자의 휴식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설명이 붙어 있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냐 좀 궁금하실 텐데 구체적으로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야근을 해서 늦게 퇴근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네. 뭐 오후 9시 이거는 진짜 양반이고 뭐 11시 또 그 다음날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죠. 일본에서도 이런 야근이 많은데 다음날 출근 시간은 평상시랑 똑같죠. 오전 9시까지 출근해야 될 거 아니야. 네. 근데 혹시나 이렇게 야근을 늦게까지 했을 경우에는 출근 시간을 오후로 밀어주자는 얘기인 거예요. 이렇게 오후로 밀어주는 것을 사업 규칙으로 지정하는 업체한테는 보조금을 주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좋네요. 이렇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보조금 받기 위해서라도 노동자들의 휴식 시간을 보장해 주지 않겠어요? 그렇죠. 지금까지 우리 정부와 독일, 일본 정부의 일자리 대책을 비교하면 좀 차이가 크다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고수와 하수의 차이가 바로 나는데. 그러니까요. 자금만 쏟아붓고 또 기업 입맛에 맞는 인재가 만들어지면 일자리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이런 우리나라 정부와 아니다. 일자리가 줄어들면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일자리를 창조해낸 독일의 모습. 진짜 창조 경제가 우리나라가 아니라 독일에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늘 강조하지만 정책을 만드는 사람, 법을 만드는 사람이 만들기 전에 그 영역에서 실제로 활동을 해본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독일과 같은 경우는 노동부 장관 보면은 대부분이 실제로 젊었을 때 노동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노조 출신들도 많고요. 반면에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고시패스한 사람들이지. 조윤선 장관 지금 청문회 때문에 난리던데 문화, 관광, 체육과 관련해서 무슨 일을 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아마 뮤지컬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번 강의는 영향력에 관한 것입니다. 상위 업체의 영향력이라고 해야겠죠. 지난 10년 동안 웹사이트 수는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근데 페이지 뷰는 이번보다 훨씬 집중되고 있습니다. 2001년 미국 전체 페이지 뷰 상위 10위 사이트가 31%를 차지했는데 2010년 들어서는 75%로 늘었습니다.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은 단순한 IT 기업이나 쇼핑몰이 아닌 거죠. 심지어 아마존 CEO 제프 베조스는 유력 일간지 워싱턴 포스트를 인수했습니다. 요즘 농부들은 파종할 때마다 씨앗을 새로 사야 합니다. 씨앗이 자라서 열매나 곡식이 되고 거기서 다시 씨앗이 나오는 건데 어찌 된 걸까요? 글로벌 생물공학 기업 몬산토는 제초제를 뿌려도 작물이 죽지 않는 씨앗을 팝니다. 농부에겐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어 획기적이죠. 다만 유전자 변형 씨앗이기 때문에 재생산이 안 됩니다. 결국 농부는 영원히 몬산토 씨앗을 사야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씨앗값이 해마다 크게 오른다는 겁니다. 위기에 빠진 자본주의, 다행히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부유한 노예, 슈퍼자본주의의 저자 로버트 라이시가 신간 자본주의를 구하라에서 해법을 공개합니다. 상위 1%의 독주를 멈추게 하는 법, 자본주의를 구하라. 도서출판 김영사. 마지막으로는요.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하루 8시간만 일하고 억만장자가 될 수 있을까요? 물론 유산이 있으면 이게 얘기가 안 되겠죠. 유산도 한 푼 없이. 가능하니까 물어보겠죠? 가능하니까 물어보는데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다 생각은 들지 않으세요? 그렇죠. 뭐 영화에서나 있는 얘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실 텐데 예. 오늘 중앙일보를 보니까 이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제목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피곤하면 명품 못 만든다. 하루 딱 8시간만 근무. 이게 아까 얘기한 딱 그거네. 그러니까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서 일자리를 쪼개는 거. 똑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 이 사연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일일 8시간의 근무 원칙을 지키면서도 억만장자가 된 사람이 있다. 이 주인공은 이탈리아 명품 의류 브랜드인 브루넬로 쿠치넬리 회장이다. 자기 이름이 회사 이름인가 봐. 샤넬이잖아요. 그런가요? 네. 그러면 이 업체는 도대체 뭐 만드냐 봤더니 캐시미어 제품을 주로 만든대요. 근데
독특하게도 몽골산 염소의 목털만 고집하는 최고급 소재로 만들어서요. 앞면과 뒷면에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제품이 깨끗하게 마감하는 게 특징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이 브랜드의 캐시미어 가디건 하나는 200만 원이 넘는 고가. 그런데도 전 세계 유명한 회장님이나 CEO들 사이에 인기가 엄청 높대요. 그래서 회장님 교복이다 이런 별칭까지 붙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도 엄청 잘 되고 있어요. 2012년에 기업 공개를 성공적으로 마쳤는데요. 회사 주식의 63%를 보유한 쿠치넬리 회장은요. 단숨에 억만장자가 됐대요. 그래서 현재 자산이 약 1조 4천억 원. 엄청나죠? 네. 그런데 이런 성공 뒤에는 쿠치넬리 회장의 인본주의 경영 철학이 탄탄하게 자리 잡고 있다. 중앙일보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왜냐하면 대표적인 게 직원들의 출퇴근 카드를 없애버렸대. 회사 내 직급도 폐지했대. 그리고 하루 8시간만 근무를 시킨다는 거야. 네. 뭐 얘기가 길어지니까 가장 궁금한 거 어떤 질문이 있었나 봤더니 기사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하루 정말 8시간만 일하나요? 쿠치넬리 회장한테 이렇게 물어봤나 봐. 그랬더니 쿠치넬리 회장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나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5시 반이면 퇴근한다. 오늘 피곤한데 내일 아침에 창조적인 일을 할 수 있나? 오늘 저녁 가족과의 관계가 불안한데 내일 일에 집중할 수 있나? 당연히 없다. 대신 더 집중적으로 일한다. 근무 시간 동안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고 쓸데없는 잡담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 징기스칸이 말했던 것처럼 중요한 것은 속도다. 휴식은 내가 앞으로 가야 할 지점을 끊임없이 생각하게 만든다. 이런 설명을 했어요. 네. 5시 반이면 저희랑 퇴근 시간이 똑같네? 그렇죠. 그리고 쿠치넬리 회장이 이런 생각을 갖게 된 배경에 대한 설명도 하고 있습니다.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부모님, 형제들과 함께 일을 했고 15살에 도시로 이사를 했는데 아버지가 공장 노동자였대요. 그래서 비참한 삶을 살았다. 당시 나의 꿈은 공장에서 일하는 거였고 학교에서 엔지니어링을 전공했는데 철학책을 많이 읽으면서 도덕적인 것에 눈을 떴다는 거예요. 칸트의 말처럼 머리 위에 별이 있다. 높고 도덕적인 것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고민을 했다. 멋있네요. 근데 여기까지 설명을 듣고도 아직까지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기업은 이익을 추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인본주의를 실천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는 쿠치넬리 회장이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회사 운영에서 중요한 건 규칙과 존중, 도덕이다. 내가 당신에게 잘했다. 이건 내가 책임지고 잘해봐. 라고 말하면 어떤 기분이 들까? 반대로 넌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당장 그 일에서 손을 떼라 하면 어떨까? 이런 것들이 회사 내에서 최소한 지켜져야 하는 행동 양식이다. 존중을 받으면 책임감이 생긴다. 너무 말이 멋지지 않아요? 네. 우리나라도 이렇게 존중받는 노동자가 많아져야 할 텐데 말이죠.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이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니라 저는 위에 있는 자본가들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본가들이 노동자들 존중해야 노동자들도 자본가들을 존중할 수가 있죠. 다른 데는 몰라도 우리나라 자본가들은 안 바뀔 것 같은데요. 그러게 말이에요.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완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첩, 댓글 남기기, 계좌 후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힘을 보태주세요. 계좌 정보는 경제브리핑 팟빵